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강동순 전 방송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 의원님. 오늘 이제 주제가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살해 왔다. 이제 그런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이 관점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정체성을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국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지난 지금 아직 1년은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1년 가까이 하는 모든 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야당이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해서 국가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사망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부보다도 어떤 내부와 외부의 합작에 의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모양새가 아니냐.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게 왜 죽게 됐는가 이게 부검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원인 그리고 대안도 한번 만약에 죽을지 또는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날지 모르지만 또 부활할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살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첫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이 자살의 시작은 YS라고 생각합니다. YS가 이제 대통령 92년에 취임을 하죠. 92년에 취임하는데 이게 취임사부터가 YS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지금 부검을 하는 입장에서 찾아봤어요. 네. 제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념이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이후에 YS가 펼친 그 정책이 완전히 북한의 이로운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아주 나오고 있잖아요. 동맹인 미국을 반대하는 기류가 지금 있고, 근데 이 단초가 YS부터 시작이 된 거다.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YS 주변에 한환상이라든가 김정남이라든가 이런 좌파들이 포진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역사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깎아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은 YS가 상당히 그래도 야권 출신, 아스팔트 출신의 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로 오판인 거고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사진 중에 YS를 걸어놓은 거는 홍준표라는 분이 이 보수의 가치가 뭔지 아주 무지연돼서 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수라는 거는 이제 점진적인 자유주의자고 진보라는 건 우리는 진보라기보다 종북 친북 세력이지만 진보라는 거는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점진적인 자유주의인 그 보수라는 거는 에드먼드 버크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서부터 있던 지금도 있고 또 이런 관행이나 제도를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만 고쳐나가는 이것이 보수입니다. 근데 이제 YS가 한 거는 역사 바르기 세우기라고 하면서 앞에 한 사람들을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회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군 조직에 사조직이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군도 하나의 보수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발본색원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좀 엘리트도 들어와 있었어요. 엘리트 군인들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철저히 까부신 거예요. 뭐 사조직을 없애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이 양반이 YS가 좀 생각이 없고 보수의 개념조차도 없고 뭐 권위주의만 까부시면은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5.18 네. 관련해서도 YS 때 이제 단초가 걸렸죠. 네. 그리고 이제 전교조 문제도 그때가 상당히 그렇죠. 크지 않습니까? 전교조 문제도 전교조도 한 7천 명 정도를 사면 복권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완전히 합법화시킨 거는 이제 DJ 정부에 가서 했지만은 7천 명 정도 전교조를 YS 때 그걸 사면 복권 시켰다는 거는 이게 사실상 합법화시킨 거나 마찬가지. 지금 전교조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전교조가 그때 7천 명이나 자리가 이랬었어요? 예. 그렇게 숫자가 많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징계받은 사람. 징계받은 사람. 예. 징계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적은 징계고 낮은 징계고 다 전면 다 사면 복권 시킨 거예요. 예? 예. 지금 뭐 전교조가 지금 아이들 교육이고 뭐 교육감이고 다 하면서 나라 이렇게 하고 거기가 좌파의 띵크탱크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 민노총도 그렇죠. 예, 이제 사실상 군인 출신 대통령 군부 정권에서 유민 정권으로 오면서 사실상 군부 정권에 같이 손을 잡고 보수적인 어떤 부분으로 정권 연장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그래서 했죠.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정권 변화, 정치 변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YS를 다 찍어줬는데 예. 정작 본인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안정적인 정치 변화가 아니라 매우 파퓰리즘적으로 움직였다. 많은 사람들은 YS가 사상적으로 좀 좌파다라고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분이 무슨 사상이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상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분 지지했던 없는 게 맞겠죠.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절보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뭐 대통령 되겠다고 뭐 20대 말부터 국회의원 뭐 하고 뛰어다녔으니 뭘 책을 몇 권이나 봤겠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도 대통령만 되고 보세요. 싶거든요. 5.18을 그때 무슨 상당히 뭐라 그래요? 무슨 혁명?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뭐라 그러는가? 5.18 민주항쟁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제대로 규명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5.18을 뭐 북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왔다 아니다 뭐 탈북자 중에 내가 특수부대다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가 분분한데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5.18에 그 광주 사람이 그 사상자가 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을 해야지 그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어떤 민주항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지금 또 요번에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뭐 또 규명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 된 다음에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5.18 문제도 진실 규명을 철저히 안 하고 넘어가고 하나회도 그냥 밟아버리고 앞에 있던 뭐 이승만 박정희는 다 칼질해버리고 역사 바로 세우고 다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보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3년 경과했기 때문에 진실을 좀 더 이렇게 정거나 정인들이 많고 조사를 그때 착수했더라면 좀 올바르게 역사를 정리를 해둘 수 있었는데 그렇죠. 참 아쉬웠다고 보고. 네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한일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97년 대선에서 예. 매우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이 양반이
DJ를 당선시키겠다고 이렇게 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매우 애매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알죠.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이회창 당시 후보가 이제 말하자면 관계가 나빠지니까 출당 같이 자진해서 탈당하긴 했지만 출당이나 마찬가지죠. YS 현직 대통령을 그때 대구에서 YS 인형을 뭐 때리고 이런 인형을 뭐 화형식 시키고 이회창이라는 사람도 그 사려 깊지 못한 학교에서 시험은 잘 볼지 몰라도 정치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당시에 그 JP가 DJ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YS가 IJ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DJ가 당선이 사실상 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회창이도 이인재를 포용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제도가 그 YS의 고향 아닙니까? 거제도에서는 이인재가 최고 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른바 그 김영삼, 김심이 어디 있는가는 짐작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회창이가 이인재를 뭐 그때 둘이 만났는데 마지막에 그걸 끌어안지 못하니까 이인재가 나가서 출마를 했는데 충분히 득표를 못하고 뜨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YS가 DJ를 너나 먹으라 그러고 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죠. 쉽게 봐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자금에 얽힌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어느 대통령이고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회창이도 책임이 있지만은 이 YS라는 사람도 자기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 당의 후보를 밀질 않고 야당의 후보를 밀었다는 거. 이게 개인 감정을 뛰어넘질 못했다는 거. 그래서 보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당의 보수당의 후보를 버렸다는 거. 이거 YS의 책임이고 따라서 그게 국가 장래에 아주 그 불행을 잉태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거예요. 독이 든 사과. 뭐 권위주의를 때려 부수는 데는 기회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뭐 대통령은 못했습니다만은 상임수의 중에 한 명인 JP는 그때 이해창 JP가 합쳤으면 이해창은 예산이고 JP는 부연이가 충청도 표가 더 강했을 건데 DJ한테로 갔어요. DJ한테 간 게 이제 YS가 사람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때 뭐 핫바지고 뭐 그런 얘기가 충청도 핫바지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뒤끝일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그 DJ가 뭐 우리 내각제 손잡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JP가 글로 DJP 연합이라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DJP라는 양반이 지난번에도 결국 DJP가 내각제도 못하고 이제 사기당하고 쫓겨나왔지만은 그 중앙일보에 연재한 거 보니까 참 그게 박정희가 죽었지만은 막 살아있다면은 벌떡 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너 그따위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냐면 나도 간간히 읽어보면은 혁명은 자기가 혼자 당한 거 같이 얘기해. JP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이 JP는 혁명을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참 자기가 어떻게 군 출신이고 그래도 5.16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같이 일으켰으면은 JP하고 어떻게 DJ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DJ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나중에 어떤 이 나라의 불행이 잉태된 겁니다.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데 일조를 한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JP가 굉장히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끝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던지는 게 5천만이 일어나도 안 물러날 것이다. 또는 뭐 내가 뭐 전쟁통에 없어서
갔는데 유교사가 돌아보지도 않더라. 뭐 또 뭐 최안무개하고 방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들어가서 저녁까지 안 나오더라. 이게 말이죠. 노인네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주 비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박이 내려오게 하는데도 일조를 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JP는 동아일보 연재할 때 내가 그 충청도 내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JP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JP는 거기서 한 줄이 안 들어가면 다 거짓말이야. 한 줄이 뭐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데는 나한테도 책임이 일단이 있다. 그 말이 들어가야지 국가 원로로서의 대접을 받는 거지. 그런 말 한마디 하는 자기 잘한 얘기만 DJ한테 뭐 사기당하고서 뭘 자기 잘한 얘기만 떠들어대고 박정희를 갖다 역사적으로 폄하하고 뭐 그때부터 난 이 양반이 총기가 없어지고 노만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YS를 이어서 이제 DJ가 됐지 않습니까? YS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는데 서로 잘 봐주더만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에요. YS나 JP나 DJ나 이 사람들은 국가 장래보다도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주고받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밖에 물론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데는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우리 정치 발전에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DJ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J는 지금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을 때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치밀하게 조사를 했고 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제가 뭐 가지는 다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DJ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80년 5월 5.18 이후에 그 당시는 뭐 지금 국정원이지만 이름이 달랐을 거예요. 거기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자필 진술서로 쓴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해서 이 양반은 해방 직후에 좌익운동 활동을 한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남로당하고 합쳤는데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끌고 가던 당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좌익 정당인데 그 백남훈은 나중에 북에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 최고인민회의 의장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에서 신민당의 목포지부 선전부장을 DJ가 합니다. 그리고 민청에 가입을 했고 민청은 이제 좌익 청년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포에 파출소 기습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또 보도연맹에도 가입을 했고 보도연맹에서는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인민군이 목포까지 내려오니까는 국군하고 경찰들이 보도연맹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데입니다. 근데 전향한 사람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을 청소를 하고 이제 피하는 국군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DJ가 대상이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서 거기서 빠져나온 일도 있습니다. 본인 저 진술서에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1년에 대선 후보로 나옵니다. DJ가. 예? 뭐 이른바 그 40대 기수로 내가지고.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올 때 그 당시 상황이 박정희하고 붙는 거죠. 당시 상황이 이제 푸에블로 미국 배가 정보선이 납치됐죠. 납치됐죠. 그게. 그리고 김신조가 내려온 1.1 사태가 이제 박정희 목을 따겠다고 내려온 일이 있었고 124 군부대가 그리고 울진 삼척에 공비가 또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대한항공이 또 납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국제적인 상황은 올남전이 닉슨이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미국에 닉슨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남의 군대도 그렇고 남한의 군대도 그렇고 이제
이걸 서서히 빼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그런데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김대중 후보는 당시에 71년대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빨리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북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71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된다면은 미국하고 일본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일본을 돌 때는 뭐 배동호라든가 곽동희, 배동호 이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합니다. 근데 배동호, 곽동희는 민단에 있다가 나와서 민단을 비판하고 조총련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또 70년에 곽동희는 북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정부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그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오면서 나중에 자기 진술서에도 나오지만 뭐 호텔비라든가 미국 가는 거마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신 직후에 73년에는 유신이 72년이죠. 73년에는 미국, 일본, 반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민 통일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유신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민 통일이 지금은 한통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조직을 해서 본인이 의장이 되고 활동을 시작을 하죠. 근데 그 71년에 만났던 그 배동호, 곽동희하고도 같이 이제 일본의 그 한민통을 조직을 하죠. 예. 그리고 97년에는 이제 뭐 네 번째 대선에 양반이 뭐 그리고 하나 빠진 건 이제 73년에 그러고서는 뭐 이제 다 아는 분 알지만 이제 현해탄에서 이제 여기 정보기관에 납치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데리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때도 진술서를 받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 있었죠. 그리고 97년에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관음클럽에서 저도 이제 들어서 생생히 기억하는데 네 번째 97년에 도전하는데 기자들 모임인 관음클럽 언론인들 모임에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정계를 은퇴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또 나오는 건 이게 뭐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는 거니?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친 것뿐입니다. 거짓말한 적은 난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이분이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해서는 이제 이 양반도 YS와 마찬가지로 YS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했지만은 DJ는 제2건국운동 해가지고 제2건국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DJ가 역사 부정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DJ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거 정권 부정하고 전교조도 합법화하고 그런 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에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6.15 선언에서 6.15 선언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서 순안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김정일하고 같은 차를 타고 40여 분 동안 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남한 대통령이 유고 상태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두 사람 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떻게 그런 해프닝이 뭐 해프닝이 아니고 예정되는 거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도 불가사의한데 그보다도 하여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내용 중에 정말로 위헌적인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남쪽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헌법에는 그 노태우 때 만든 헌법인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자유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취지지 이 연합제안이라는 것은 DJ 본인이 만든 거지 헌법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저기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헌법에 없는 내용을 북한과 예. 뭐 평화 협정을 무효죠, 이거. 그것도 무효일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4억 5천만 불을 갖다 줬는지 5천만 불을 갖다 5억만 불을 갖다 줬는지 그건 하여간 이런 엄청난 돈을 갖다 주면서 대화를 한 게 그 당시엔 뭐 통치권 차원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아니 개인 회사에서도 월급적인 사장이 그렇게 월권을 뭐 급한 상황이 있어서 했으면 나중에 의사회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거를 문제 삼지도 않고 뭐 적당히 넘어간 근데 거예요.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이 만약에 이번에 문 정권이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든지 그렇지. 그 4억 5천만 불이 어디서 나온 돈이고 그래요. 그 액수가 과연 4억 5천만 불이냐 더 되느냐 덜 되느냐 그 정몽원이는 왜 죽었느냐 이런 거 다 규명해야 그걸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저는 보수 정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수 정권이 이제 김대엽이하고 뭐 몇 놈들이 사기치는 바람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6.15 선언 직후에 또 하나 이게 세상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박지원 장관이 그 당시에 문광부 장관인데 신문협회 회장, 뭐 방송협회 회장을 데리고 바로 6.15 선언 직후에 북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언론인들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에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선전기구지. 그 이후에 남쪽 언론이 언노련이라는 데서 뭐 합의사항을 준수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인들이 불구스름 오게 되기 시작한 게 그때 합의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J가 6.15 이후에 쭉 자신의 지금까지 정책 기조로 밀고 온 햇볕 정책 부분이 있는데요. 햇볕 정책은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시작 당시에는 동기가 순수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뭐 핵무기를 이제 핵실험을 5번이나 하고 지금 핵무기 뭐 거의 완성 단계고 또 뭐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도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마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 DJ의 교시라고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에 DJ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북이 핵 개발한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오니까 뭐냐면 DJ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도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뭐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책임져야 될 분이 좀 세상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아들이 책임져야 되나? 그렇죠. 근데 또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6년 10월에는 이게 노무현 정권이 바뀐 다음입니다. 그건 제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어떤 저 개인적인 거고 관련된 계기도 있는데 2006년 10월에 북이 1차 핵실험을 하잖아요. 추석 직전에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서 햇볕 정책을 어떻게 갈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더듬고 당황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DJ가 자기 서울도 아니고 고향인 목포에 내려가가지고 햇볕 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언론들이 저 햇볕 정책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DJ는 햇볕 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다. 미국이
북한하고의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북은 자위권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캐도 있잖아요. 그 정유 문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들 부시 정권 때 깨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어떻게 우방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우방을 비판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도 오늘날에 와서 이게 밝혀졌지만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요즘에서 그 당시 미국의 국무부의 정책실장으로 있던 리스라는 사람이 그때 캐도를 깬 것은 북이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그러니까 컴플리트가 이제 숨겨놓은 다른 데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깰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이것이 말이죠. 요즘 얘기하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간다면은 그 당시에 지금 이른바 이제 검증 완성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말이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어서 하는 거를 합의 봐가지고 하다가 그게 사기다 하니까는 완성되고는 10개 있는데 3개만 있다 그러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걸 가져는 게 그냥 DJ는 그때부터 아들 부시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부터 지금 기록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한국이란 나라를 우방으로 치고 안 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이게. 아주 불편했죠. 그래서 그때 그런 깜짝 놀랄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 미국을 비판하는 그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그런 근거 없는 공개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DJ는 뭐 진보고 보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그 불가침의 영역같이 여태까지 돼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활자는 몰라도 방송에서 이렇게 이 정도라도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DJ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재임 중에 6.25가 그때도 70주년인가 뭐 있었을 거예요. 6.25를 재임 중에 한 번도 북의 남침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지금은 내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삼김 중에서도 이 DJ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냐면 본인의 머리가 출중해서도 그렇지만은 제일 믿는 건 지역 감정입니다. 제일 지역 감정이 고조됐던 게 87년. 보통 87년 이전에 71년 선거나 그 당시에 윤보선하고 선거나 뭐 71년 DJ 선거 때도 그랬어요. 뭐냐면 지역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뭐 제가 기록을 다져봤더니 이게 71년 때는 이제 71년 때는 DJ가 40대 기수로 나왔을 텐데 그때는 여천 야도가 많았고 그때는 공화당에서 2명씩 뽑을 때였죠.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 호남에 이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었죠. 호남 출신에. 아니 대통령 선거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호남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대구에도 호남 출신 조재천 이런 양반도 나오고. 근데 가장 그 지역 감정이 고조됐던 게 87년에 일로 삼김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지역별로 다 조개지기 시작하면서 됐죠. 그때는 90% 이상 넘는 이게 90%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사실상.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92년 선거, 97년 선거로 되면서 이제 지역 감정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80년에 이제 5.18을 겪으면서 운동권이 이제 NL 주사파들이 민족해방 주로 있는 주사파들이 PD 민주주의하는 PD 노선을 이기고 득세하면서 이제
친북 반미 성향이 강하게 됐다.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김시를 쭉 지금 이렇게 열거해 봤는데요. 자, 상김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일단 뭐 그들의 뭐 업적이나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언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폐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이 보수 정치라고 하죠. 보수가 뭐 컨서버티브 이러는 게 아니고 두목이라는 뜻의 보수죠. 보수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때 보수 정치는 딴 게 아니고 이 김씨들이 이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가지고, 또 뭐 DJ는 뭐 노태우로부터도 뭐 중간 평가 받는다고 돈도 받고 어쨌든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논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 장사도 하고, 이게 얼마나 부패 온상이죠. 자기네들은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권위주의를 이제 때려 부수자고 하는 거지만 결국 그 실타는 부패적인 아주 그런 부패를 키우는 방법에 의해서 재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주영이가 말이야 그럴 바에는 내가 그 돈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밑에 나왔다가 혼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라는 것은 결국 깡패 정치고 돈 정치고 부패 온상이 된 겁니다. 그분 보수 정치라는 게 그거 이야기 다시 좀 해주십시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예, 보수 정치라는 게. 보수 정치 질문하면 제가 자, 그럼 보수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삼김씨의 보수 정치, 보수 정치. 네, 보수는 뭐 이 컨서티브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두목이라는 의미의 보수 정치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편은 불가피한 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돈이 필요한데 뭐 군사 정권에서는 그걸 틀어막고 있으니까는 이제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하들한테 돈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공천 장사도 하기 위해서 공천 받겠다 그러면 돈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떳떳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참 민주주의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게 공천을 뭐 정책 뭐 공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천인지 사천인지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이건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 공천이 다 지역별로 기구가 있어서 친인들도 진입하기 좋게 문을 열어놓고 해야지 너 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는 내가 너 국회의원 시켜주는데 하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너 공천을 내가 줬는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독재라는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데는 삼김시대가 기여했는지 몰라도 이게 이런 부패가 만연하고 공천 장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나쁜 관행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얻은 거 못지않게 또 이런 것도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DJ라는 정치인이 대권을 잡고 뒤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면서 제일 YS가 잘못하는 거는 독 있는 사과를 먹고 결국은 이 독이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애를 목욕을 시키고 목욕만 버려야 되는데 어린 아이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한국 정치가 자살을 했고 지금 부검까지 이제 당했고 근데 부활을 할 수 있다면 요약을 해서 어떤 일들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생각하고 부검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부활의 길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국가 사회주의로 가려는 그 개헌을 앞두고 있고 뭐 지금 사실상 곳곳에 뭐 대법원이나 뭐 공영방송이라는 MBC나 이런 데서 개인 이메일도 막 불법적으로 보고 뭐 이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 법치국가도 무너지고 이런 공포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운동을 우리가 모두가 용기를 내서 자유는 공짜가 없다. 이런 거 오랜 교훈을 살려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게 돌아간다. 제가 그 공부한 우리는 자유라는 걸 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 아는 자유론이라는 걸 쓴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자유는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자신을 주장하는 개인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의 힘이라는 개인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개인의 힘이 있습니까? 자신을 주장하는 개인의 힘이 있습니까? 또 존 로크라는 사람은 뭐 일정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법 아래서 방종하지 않는 자유. 근데 지금 방종하지 않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다 때려 부수고 무법천지가 됐으니까 이게 자유라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야생의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오는 그런 자유로 알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방종하는 자유와 개인의 자유도 없는 공포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치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그런 그 공포 정치, 심리전하고 비슷하다. 뭐냐면은 히틀러는 그때 그 뭐 다 아시겠지만 1차 대전의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어지러운데 또 미국에서 시작한 마지막 대공황 때문에 막 실업자 문제도 많고 사회가 매우 어지럽고 인플레가 또 심하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할 때 그때 공산당들이 굉장히 설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산당을 좀 불안해하니까 나치당이 나와서 공산당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유산계급들이 불안해하니까 노조를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유산계급들이 안심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태인들을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또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 가톨릭에서 좋아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을 때려잡으니까는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그 다음에는 악수를 못하고 하이 히틀러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그 공포 분위기로 갈 때는 상당히 그 지식인들이 허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비슷하지 않냐. 저는 요즘에 그 전에 뭐 읽어본 뭐는 심리학의 말이죠. 어느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그거를 공감하는 게 침묵의 나선이라는 게 뭐 소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세상 얘기에 돌아가는 얘기할 때 힘 있는 사람이 그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있어도 발언을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여론은 아니다 이게.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것이 여론은 아니다. 근데 그런 심리를 지금 공포 분위기로 가면서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고, 막 이게 지금 여론조사 하는 것도, 뭐 관제 여론조사인지 뭔지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과장되게 잘못 나오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그 침묵에 나선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호남의 각성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호남 저는 이제 많은 제가 오늘 이제 뭐 제 개인 사정으로 우리 방송을 오늘 끝으로 당분간 한동안 못 나오고 그런데 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야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냐면 호남의 각성이라는 거는 지금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호남 정권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DJ를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근데 이 지금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지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그랬잖아요. 시무 조선 뭐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호남이 뭐 별도로 자치정부를 세우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건 다 호남께 됐으니까. 이 사실 문재인 정부는 호남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이제 가오마담 세울 게 아니라 이제 호남 대통령, 호남 출신 대통령을 세우려면 이렇게 편견과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는 호남 출신의 대통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각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옛날 서재필 씨나 김병로 씨가 나라 걱정을 했듯이 나라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이 정부가 41%의 지지를 받고 사실 뭐 90% 가까이 지지가 있는 것 같이 지금 밀어붙이고 가지만은 41% 중에 정말 새빨간 그 뭐라 그럴까 친북인지 종북인지 이런 사람들은 불과 안 됩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 뭐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구의 한 10% 내지 15%가 종북 내지 친북의 성향이지 않느냐. 근데 대충 뭐 1,000만 뭐 가까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숫자적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체제를 움직이는 게 한 10%만 넘어가면은 체제가 위험해진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리산을 날라다니는 등산가고 보통 우익은 저같이 늙은 사람들이 천천히 산을 못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그냥 숫자가 적다고 이 훈련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호남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황현이라는 매천 야록을 쓴 마지막에 뭐 이제 1910년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스스로 절명시라는 시를 쓰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인 이 절명시의 한 구절이 그런 겁니다. 이 지식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지식인이라는 건 말과 행동이 지행합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만 앞세우고 자기 개인 몸만 추스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 날은 막 구한말에 총 한 방 안 쏘고 못 써보고 나라가 망한 것 같이 이제는 자유민주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런 공포적인 심리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모임에 많이 나가서 단체 활동을 하고 또 그런 그 혼자 있지 말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은 자유는 공짜가 없다. 누가 우리는 저 해방 후에 갖다 준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쟁취했다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용기를 내서 우리가 단체 활동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발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포 분위기 히틀러 시대 같은 공포 분위기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유시민연대라는 데도 이번에 개헌에 반대하는 이런 모임도 있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젊은 층입니다. 이 젊은 나이 먹은 사람들 난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 몰라도 자유한국당도 금년에 총선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다 떨어집니다.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게 보수 야권이 지금 더 썩는 완전히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젊은 분들이 이제는 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저도 한때는 까마귀 싸우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말에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이 올바른 정치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까마귀만 보내면은 그 까마귀들이 우리 백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국심 있고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는 젊은 분들이 많이 정계에 나가서 백로가 정치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아유,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